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 에바르트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이라는 흥미진진한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며 우주의 모든 것이 신의 일부분이라는 이 독특한 관점에 그는 푹 빠져버렸습니다. 바르트는 이 이론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 개념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하늘 위 어딘가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이고 인간들을 지켜보는 존재로 여겼죠. 바르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스피노자의 이론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르트는 마을의 큰 시장날을 맞아 모두가 모인 광장 한복판에서 이론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날을 위해 멋진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르트가 무대에 올라가자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극은 바르트가 신과 자연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마련되어 있었고 바르트는 나무 아래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소리나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소리는 아주 작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며 숨을 잠깐 고르고 나무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인을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그 여인은 나무를 신이라는 존재로 변신한 배우였고 나무의 가지마다 걸린 작은 종들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은 자연 속에서 신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속삭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종을 울릴 때마다 주변의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르트는 여러 동물과 식물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하나의 큰 합창을 이루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바르트는 말했다. 여러분, 신은 우주 어딘가에 높은 곳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무, 바람, 우리 옆에 친구들 모두가 바로 그 신의 일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바르트의 연극을 통해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르트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무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어루만지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르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자연에서 신을 찾고 그 안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르트는 사람들에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만족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다른 마을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왕국에 백지라는 별명을 가진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루시였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백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어하는 열렬한 호기심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놓는 버릇이 있었고 그 노트의 첫 페이지는 언제나 새하얀 빈 종이로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 자신이야말로 그 가장 큰 백지 즉 타뷸라라사였습니다. 하루는 루시가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을을 넘어서 새로운 곳을 탐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행을 준비한 루시는 몇 가지 필수품 갑인 노트를 가방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왕국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에 루시는 우연히 숲속의 작은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리 근처에는 영험하다고 소문난 올빼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올빼미가 지혜를 나누어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그저 그 올빼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 조용히 앉아 숲속을 주시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리 열심히 적으려고만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루시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나무의 그림자 속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올빼미는 루시를 향해 억양 깊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나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 나눌 수는 없다. 너는 왜 나처럼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거냐? 루시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답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제 빈노트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적어 나가야 합니다. 제 마음은 백지 같은 상태이고 경험을 통해
그 위에 글씨를 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험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상상하고 다르게 생각해봐라. 그것이 내가 채워나가야 할 백지가 될 것이다. 루시는 올빼미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도착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빼미가 알려준 대로 단순히 그것들을 노트에 적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 그 지혜를 체험하고 항상 새롭게 바라보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행이 끝난 뒤 루시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백지라 불렀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단지 모든 것을 적는 소녀가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의 다양한 색과 모양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루시의 이야기는 존 로크의 타뷸라 라사 이론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백지로 시작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며 그 위에 무수한 그림과 글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단순히 적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백지를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비타시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셀로 신중함의 화신이었죠. 매일 아침 마르셀로는 마을의 빵집에서 가장 신선한 바게트를 사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커피와 함께 조용히 아침을 즐겼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예측 가능했고 그 평온함이 그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기 마련이었죠.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열린 연례축제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거리 예술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메디슨이라는 이름의 젊은 화가였는데 그녀는 커다란 캔버스를 세워두고 사람들과 함께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디우의 이론을 빌리자면 이것은 사건이었습니다. 메디슨의 예술은 마을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평범한 축제를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색을 고르게 하고 그들이 선택한 색으로 즉석에서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색들이 혼합되고 각기 다른 손길이 더해지자 캔버스 위에는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이 나타났습니다. 마르셀로는 처음엔 그저 군중 속이 또 다른 얼굴이었을 뿐이었지만 메디슨이 그에게 다가와 붓을 건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메디슨의 열정적인 눈빛에 이끌려 붓을 들어 캔버스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마르셀로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창의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디오가 설명한 대로 이 사건은 마르셀로의 세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메디슨의 퍼포먼스가 끝난 후에도 마르셀로는 자꾸 그림을 그리던 순간이 떠올랐고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캔버스와 물감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로의 변화는 점차 마을 전체에 파급되었습니다. 이 옷들은 그의 열정에 영향을 받아 자신들만의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마을의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 후 라비타시는 예술적 혁신의 허브로 거듭났고 전 세계에서 예술가들이 찾아와 교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르셀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주체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디오가 말했듯이 사건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이며 마르셀로의 작은 점 하나가 가져온 변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르셀로는 매일 아침 빵집에 가서 바게트를 사고 커피를 마시지만 저녁이 되면 붓을 들고 세상의 새로운 면을 탐험하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선택 하나가 만든 기적 같은 변화는 오늘도 라비타시 구석구석을 울리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별에 살고 있는 이성적인 종족인 베리타닌들은 매우 복잡한 믿음 체계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 자연의 소리, 심지어는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마저도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도시에 사는 철학자 제노는 베리타닌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노는 오래전부터 베리타닌들의 믿음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각종 믿음이 서로 교차하며 때로는 충돌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을 그냥 덧붙이거나 기존의 믿음을 억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애하는 베리타닌들이여,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구슬을 기존의 목걸이에 꿰듯이 믿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 목걸이를 풀고 다시 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제노는 바로 길버트 하먼이 제안한 내재적 믿음 전환의 핵심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제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별과 행성이 서로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별을 발견할 때마다 밤하늘의 지도는 달라져야 하죠. 단순히 새로운 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전체 구조에 어떻게 맞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젊고 호기심 많은 베리탄인 중 한 명인 알렉산더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래요, 제노.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모순을 일으킬 때마다 전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우리가 두 개의 믿음을 동시에 가질 때 그들이 서로 충돌한다면 우리는 그 충돌을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 전환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리탄인들은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두고 다양한 가설과 해석이 쏟아졌지만 종국에는 제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존의 별과 행성 그리고 새로운 빛을 다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리탄인들은 비로소 그 빛이 단순한 별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믿음 체계가 거대한 우주의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이렇게 베리탄인들은 제노의 철학을 통해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매 순간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성숙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베리탄인들의 믿음은 마치 그들이 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유기적이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믿음을 조정했는지에 대한 즐거운 우화로 베리탄인들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